안녕하세요. EBS 무릎학교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날 더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세요? 네. 아, 더우시죠? 네. 덥습니다. 자, 어머니 제가요,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요, 드린 얘기인데, 엘리베이터에요, 어머니가 이제 애를 데리고 탔습니다. 애를 데리고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외국인이 탄 거예요. 딱 보니까 미국 사람인 것 같나 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또 워낙 그 어린아이들을 영어학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들인 돈이 있으니까, 옆에서 찌르는 거죠. 야, 말해봐. 그냥, 안 해. 이럴 거 아닙니까? 쭈뼛쭈뼛거리고, 좀 해봐. 이러다 이제, 거기 내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경질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는 학원 가서 맨날 배워갖고, 뭐 한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애기들이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배워오면, 또 좀 신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사과를, 애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배워오는 애들은, 애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신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더 사실은 문제인 거죠. 어머니가 더 먼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나마 Hi, this is my son. 뭐 간단하게 하고 아니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거나 영어를 할 때 자기네 나라 말과 똑같이 할 거라고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어머님이 먼저 용기를 내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자기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네?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아이들에게 이제 이것저것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 뭐 해라. 근데 한 번쯤은 어머님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나라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거를. 예를 들어서, 너 오늘, 6시까지 이거 공부 다 끝내. 그러면, 내가 지금 나라면 이 많은 분량의 공부를 6시까지 끝낼 수 있는 일을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되돌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에는 항상 어머님이 모범을 보시고 먼저 참여하시고 같이 참여하시지만 아이들에게 또 반면에 요구하시고 무언가를 원하실 때는 그것이 아이에게 무리가 없는 일인가 아이 능력에 맞는 일인가를 또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요구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요. 오늘 공부할 내용, 오늘 어머님들과 나눌 내용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는 법. 하지만 지금까지 법은 무섭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엔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들 그제 금방 보셨듯이 오늘 이제 어머님들과 나눌 주제는 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 참 멀고도 가까운 건데요, 어머니. 어머니 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네, 어머니. 예, 교도소, 네. 검찰청, 네. 그리고 무서워요. 법 그러면 교도소, 검찰청. 그밖에 우리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어머님. 주차 위반, 이런 딱지, 이런 거. 스티커라고 얘기하지만요. 자, 그런 거 떠오르시는데, 그럼 어머니께 법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으시거나, 어떤 법에 무슨 어떤 저촉이 되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 없으세요? 예. 그럼 어머니, 법 때문에 어떤 이득을 보시거나, 법에 대해서 법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고 계시다, 이런 생각은 드시나요? 네, 일단은 길가에 신호등요. 예. 아, 일단은 신호등. 예, 예. 건너갈 때 마음 놓고 건너갈 수 있고. 네,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신호등 체계나 이런 다 일종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 다 이런 법 체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죠. 이제 금방 어머님 하신 말씀대로요. 이제 어떤 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보다는 사실 법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실은 그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멀고 좀 부담스럽고 좀 뭔가 무섭고 이런 느낌을 먼저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법에 관련된 말이 뭐가 있을까? 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어머님과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거꾸로 좀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인 규범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의미를 그 말 자체에 아주 강제적이고 어떤 사람을 좀 구속하는 듯한 느낌이 이미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법 없이 살 사람. 그러면 법은 강제적이다. 이런 의미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네? 선생님이 그런 말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생각해보면 법이 갖고 있는 어떤 절차상의 복잡함 이런 걸 뜻하는 말일 수 있죠. 정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주먹으로.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오히려 약자 편에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네? 그 절차를 밟으려면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어려운 법조문을 찾아나가면서 힘들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손쉽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원래는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 법률적인 용어로 이 그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어머님.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 어떤 일을 자기가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잠깐 뭐 허리가 삐끗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돈 필요 없어. 내가 너 허리 삐끗하게 해줄게. 그래서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옛날 고대의 어떤 보복법적인 내용들이고 현재 현대법은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그 말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어떤 불편함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과는 좀 다르게요. 이런 말 있죠. 이제 무법천지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근데 이제 무법천지라는 말은 또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오늘 정말 법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도시가 정전이 되고 하니까 도시가 막 아수라장이 되죠. 상점이 털리고 막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고 그런 어떤 통제의 수단이 없어졌을 때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동물의 세계가 되겠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잡은 동물이죠, 뭐 완전히. 우리가 법이 없다면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말에서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 사실은 무법천지란 말이겠죠. 정말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다 보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또 법이 필요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우리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참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시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우리 유교적 전통 때문이죠. 한번 써볼까요? 이 조선시대, 물론 조선시대 이전부터 일어났던 우리나라 어떤 유교적 전통, 이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어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 조선만 하더라도 어머니 어떻습니까? 법이라는 건 누굴 위해 있는 것입니까? 임금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유교가 사실 가리키는 것들은 상당히 어떤 상하 질서를 강조하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뭐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상하적 질서를 강조하고 그런 상하적 질서를 강조하는 어떤 강제적 틀로서 법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교적 전통 속에서 그 당시 어떤 일반 민중들 속에서는 법은 좀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나에겐 별로 혜택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라는 인식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머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일제시대죠. 그리고 일본 식민시대의 어떤 그 왜곡된 근대법. 일제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어떤 이 왜곡된 이 근대법 체계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일제의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어떤 식민지 통치 과정에 있어서를 보면 정말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어머님. 1912년에 이 일본인들이 이 조선에 만들어 놓은 법 중에 하나가 조선인에 대한 그 태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태형령. 때리는 벌이죠, 어머님. 때리는 벌. 그래서 뭐 조선 사람은 5대 이상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뭐 경찰 관사나 들어가서 비밀리에 때릴 수 있고, 뭐 때리는 몽둥이는 크기가 얼마나 그거 다 규정해 놓고, 그것도 꼭 때릴 때는 몇 발째 엎드려 놓고 반드시 볼기를 벗겨서 때린다. 그 맨살을 때리는 거죠, 어머니. 근데 사실 이 맨살을 맞는 아픔보다는
이제 정말 엉덩이를 맨살로 맞는 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수치심, 그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런 법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물론 그 법은 일본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죠. 일본에는 없는 법이고 그건 조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겪어오면서 어떤 그런 근대적인 법,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그 천부인권 사상에 입각한 민주적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어떤 일본의 왜곡된 근대법 속에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러면 이제 광복 이후예요. 이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정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아주 법의 잦은 개폐, 예? 법의 이 자의적인 개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머니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어지럽던 4.4.5 입개헌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참 법에 대해서 아주 무슨 이어령 비어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법이 당시에 여러 가지 또 통치자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고 또 그것이 민중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식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머님,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정치 말씀드리면서 정치가 참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아직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도 마찬가지죠. 근데 법이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다선 치더라도 그런 인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죠. 물려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회를 물려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또 오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님들과 이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서 사실 이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도의 여러 문제들, 그것들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머님 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어떤 어떻게 보면 참 한 범죄자의 자기 변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뼈 아픈 얘기일 수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법 감정이 그런 거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법, 보다 좀 긍정적이고, 아이들이 좀 보다 진취적이고, 좀 애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법,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른 법의 개념과 법에 대한 인식, 그걸 좀 심어줘야 될 텐데요.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시면 똑같이 아이들도 어려워하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법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 중에 참 재밌는 게 이 나이별로 적용되는 게 좀 더 다르죠. 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은 다 이제 만 24가 넘으신 성인들이시지만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좀 거치고 있는 나이들이니까 우리나라 이 법 조항들이 굉장히 그 나이에 따라 적용되기 참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일단 12살이 되면요, 어머님. 12살이 되면 12살 때부터 이제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12살부터 소년원에 가는 나이가 됩니다, 어머님.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제 만 12살이 됐으니까 꼭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아유, 큰일 날 소리죠. 근데 그런 나이입니다, 어머님. 근데 그런 나이가 되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벌의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소년원을 가는 것이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굉장히 큰 이제 물론 이제 기억으로 상처로 남게 되는 건데요. 12살이 이제 그런 소년원을 갈 수 있는 나이고요. 또 하나는 영화진흥법상 12세 관람가에 적용을 받는 나이죠. 그래서 전체 관람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영화 전체 관람가가 있고 그 다음 등급이 12세 관람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진흥법상으로 12세 등급이 있는 겁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 영화진흥법상으로도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기준이 나눠지는 나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14살이 되면요. 14세가 되면 14세 미만은 이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이 14세 미만입니다. 당연히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전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 15세가 되면 또 이제 영화진흥법상으로 15세 관람가 등급 있죠, 어머니. 그래서 그 영화진흥법상으로도 15세 관람가 등급, 그래서 하나의 등급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나이고요. 또 15살은요, 어머니, 이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이 취직 인허증, 이 아이는 일을 해도 된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4세 미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천재기사. 바둑 천재기사는 뭐 10살, 11살에 막 몇 단씩 되고 그러면 프로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상금도 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노동부 장관의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되겠지만 어쨌건 뭐 그런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요. 어쨌건 그래서 이 노동을 시킬 수 없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16세는 어머님 이제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6살. 16살이 되면 부모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죠. 네,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되지만 이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18살, 18세가 되면 또 영화진흥법상의 18세 관람가. 그 넘으면 이제 이른바 야한 영화를 보는 그 나이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고등학생들까지도 이제 영화관 입장을 통제받게 되는 나이, 18세가 됩니다. 또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적증명서, 그리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령별로 아이들이 그 적용받는 법도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좀 흥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네 나이면 이 나이야, 이 나이면 이 나이야 라는 것들 좀 얘기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법이 내가 조금씩 학년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법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내가 적용받는 법도 좀 달라지는구나 라고 해서 좀 법에 대해서 애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좀 친근함, 나는 좀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19세도 있습니다. 이 19세는 이제 청소년보호법 및 이제 요즘 한참 이제 좀 문제가 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원조교제와 관련된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이 되는 나이가 이제 19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뭐 그것도 뭐 만 20세도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당되는 중고생이 대략 해당되는 나이에 관련된 얘기만 말씀만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제 이런 법 적용. 그럼 이제 몇 회부터 뭐 한다. 법이 물론 마련되어 있지만 그런 법을 또 적용하는 단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형법상에 보면 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뭐 500만 원 뭐 이하의 벌금에 뭐 2년 이하의 뭐 구형에 처한다. 뭐 이런 이제 법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워서 치고박 싸웠는데 누가 왜 때렸고 어떻게 때렸고 누구랑 때렸고 뭐 이런 거는 다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법부죠.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거죠. 사법부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법을 이야기할 때요. 근데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최고기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한때 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참 신문과 온 국민의 주목을 받던 헌법재판소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 잠깐 살펴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인 국회, 법을 집행하는 곳은 사법부인 법원. 그렇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헌법재판소인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리고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치 세력 간의 극한 그 투쟁이나 갈등을 예방해서 사회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같은 헌법 이념을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그렇다면 일반 법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점은 일반 법원에서는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민사 같으면은 양 당사자 피고와 원고 간의 구체적인 민사 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뭐 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될지 여부 이런 거 구체적인 그런 분쟁이나 그 형사 유죄,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그런 재판인 반면에 헌법재판은 그런 구체적인 분쟁이 아니라 어떤 법률이면 법률 아니면 어떤 공권력 행사면 공권력 행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에 맞게 잘 되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구체적인 사건에만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반면에 헌법재판은 구체적인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을 기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법하면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보신 헌법재판소는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만 하면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가서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뭐 헌법재판소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정말 어머님들의 여러 가지 대법원을 지나서도 정말 어떤 법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 우리가 헌법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헌법기관인 이 헌법재판소까지 갔고요. 이제 어머니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법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교과서에 관련해서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급제도, 뭐 항소, 상고에 관련된 신급제도도 그런 얘기도 아이들 지금 배우고 있고요. 뭐 그밖에 공법, 사법, 뭐 사회법 이라고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개념 정리나 분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좀 법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좀 친근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어머님들이 그런 교과서를 보시면 얼마든지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빼놓고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대화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을 너무 믿는 나머지 아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민법상, 형법상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드렸었지만 아이들이 참 의식 없이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뭡니까? 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죠. 애들 게임 같은 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아주 쉽게 복사해오죠. 사실은 어머니 그것도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가는 짚어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애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나중에 큰 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머님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세상에 많은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일부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뚝이 터져나가듯이 작은 데부터 이렇게 물이 새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뭐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음대로 복사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 뭐 인용하기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인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이버 언어폭력 같은 경우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채팅하다가 뭐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하다가 뭐 만나서 뭐 폭력으로까지 벌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일종의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를 수 있는 현대법 중에 하나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인식을 좀 심각하게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어머님,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교과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또 교과서 얘기를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법과정에서의 그럼 시민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인식을 좀 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인 판단이나 국가적인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승복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참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느낌이 참 제가 많이 들어요.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이 우리나라의 법이 그동안 많이 왜곡되어 왔었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현실에 많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까지 전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관의 판결, 그리고 어떤 권위 있는 사회적 판결에 대해서 좀 승복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심어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그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님. 제가 예전에 한 변호사분한테 들었던 얘기로 우리나라처럼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증인 구하기 힘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좀 증인 좀 서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기랑 이익이 아니면 절대 안 하죠. 귀찮고 또 괜히 내가 무슨 해코지나 당할 것 같고. 어머님들 사실은 길거리 다니시면서 참 자주 보시는 현수막이 뭡니까, 어머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네? 뭐 교통사고 여기서 오토바이와 무슨 뭐 버스가 해서 그날 뭐 몇 시에 보신 분은 뭐 후사하겠습니다. 그거 몇 날 며칠이라도 그 현수막 안 없어지죠. 글쎄, 그거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잘못해서 뒷차를 쿵 하고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쓱 돌아보고 없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당장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알았느냐 했더니 그거를 창문 밖으로 보던 이웃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제 상대편 차에다가 쪽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당신 차를 몇 시에 차 넘버 어떤 차가 이렇게 하다가 받았고 내가 그걸 받고 내 전화번호는 몇 번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증인이 돼달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재판장에 가서 증인이 되겠다. 라는 쪽지를 써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좀 기독교적인 전통도 있어요. 이 이른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제 10계명이 갖고 있는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기독교적 전통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법적인 원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증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하시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 법치국가, 법이 제대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작은 하나의 실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어머님들께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한번은 아이들과 같이 법원에 한번 꼭 좀 견학을 가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법원 같은 곳에도 꼭 한번 견학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어머님들께 아이들 데리고 참 여기저기 많이 가보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가보세요 그래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법에 관련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대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대처의 방법들,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들, 이런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어머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